자, 우리 문학 영상 강의 첫 번째를 시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수능 특강 8페이지를 펴시면 시랑 관련된 개념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작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펴시면 시적 표현, 형식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제목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시라고 하는 친구는 문학의 갈래 중에서 서정 갈래에 들어가 있는 친구죠. 우리가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서 표현이 좀 주가 되는 갈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정 갈래에 속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에는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떤 말투를 보여주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할 거야. 근데 이 시적 화자가 기분이 좀 좋든지 안 좋든지 이런 식의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본다라고 하면 파악해야 되는 내용적인 요소에는 화자의 정서, 태도, 그리고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을 뭐로 나타내야 되냐면 표현상의 특징들, 표현 방법들을 활용해서 나타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8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중에 헷갈리는 단어가 있다, 좀 모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나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를 하면서 문학이랑 관련된 용어의 좀 명확성을 잡다 보면 우리 최저 등급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 그럴 때에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시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언어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래.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단어가 형상화야, 형상화. 형상화라고 하는 친구는 감정이나 관념 같은 식의 친구들,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을 구체적이고 약간 실감나는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서는 특히 서정갈래에서는 뭐가 주가 된다 그랬지? 화자의 정서가 주가 된다 했는데 이런 화자의 감정을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식의 친구들을 언어적 형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 방법의 구체적인 종류에는 비유, 상징, 역설, 반어, 대구, 반복, 서리, 영탄, 도치, 열거, 점중, 우의, 풍자, 병렬 같은 식의 표현 기법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비유라고 하는 이 커다란 애한테 어떤 것들이 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까 봐.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럼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친구들에는 뭐가 있었을까? 쥐규 있었고요. 은유 있었어. 일단은 직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직접 비유한다라고 해서 직유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직접 비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있냐 같은 식의 연결해주는 말이 있을 때 직유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은유는 뭐냐면 A는 B다라고 하는 형태로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있냐과 같은 연결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비유에는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의인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 화류법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생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약간 감정을 느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애들 있지 사물이나 또는 식물 같은 식의 친구들 이런 애들을 생물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이랑 화류법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됐어. 생물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라고 하는 화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라고 하는 의인법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게 의인법이게 화류법이게라고 질문을 안 해요. 대신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의인이다, 화류다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학교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애들 말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대유 이런 애가 있었어. 대유.
대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의 부분을 가지고 대상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 보겠다. 이런 식의 친구들이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그 대상을 나타내 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강점기 시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에서 빼앗긴 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시기에 빼앗긴 거 뭐예요? 우리 나라야. 그래서 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나라라고 하는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대유법. 특징을 통해서 대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무슨 민족이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굉장히 즐겨 입어서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나라 민족들을 이야기를 했대. 근데 요새는 우리 무슨 민족이냐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이다 이러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인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배달과 관련해서 속도나 뭐 메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대유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 방법들이 있더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빗대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같은 식의 표현들이 우리 시험에서 좀 진짜 자주 보이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빗대어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원관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가 A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조금 더 효과적이게 나의 이 감정이나 나의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대상이랑 한번 연결해 볼까? 이런 거지. 그래서 데리고 오는 애를 보조관념이래요. 보조관념이래. 그러면 우리 요 추리서정 앞부분만 잠깐 봐보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가 나타내고 싶은 게 뭐야? 낙엽이야? 낙엽이라고 하는 가을 풍경 중에서 하나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 낙엽이 주는 쓸쓸하고 허무하고 막 이런 뭐 쓸모없어 보이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뭘 데리고 온 거야?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다라고 하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낙엽은 원관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는 보조관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는 뭐랑 뭐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까지 알아둬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A랑 B를 빗대어서 표현한다. 비유가 쓰였다라고 하면 연결되는 두 대상 간에는 유사성이 있어. 근데 상징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유사성이 좀 떨어져요. 이 친구는 비둘기, 이러면 평화의 상징이다 이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비둘기 자체를 보면 평화야라고 하는 이 연결관계, 비둘기와 평화 사이의 유사성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상징은 비유와 다르게 두 대상 간의 연결성, 유사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 상징에는 우리가 모든 나라에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원형적 상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고전 시가 같은 거 보면 맨날 소나무, 대나무 막 이런 애들 나오면 뭐라고 해? 기조절개 맨날 이래요. 이런 것처럼 특정 공동체, 특정 집단 내에서 굳어져서 내려오는 상징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다르게 시인이 그냥 난 이 단어에 이런 의미를 더하고 싶어. 그냥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개인적 상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상징에는 온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원형적 상징.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보면 물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나 정화나 또는 물에 빠져도 죽죠. 죽음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관습적 상징도 있고 요거는 공동체 내에서 굳어져서 내려오는 거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 역설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개소리야. 시를 봤어요? 근데 개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역설은 겉으로 봤을 때 표면상으로 모순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 어떤 애들이 있어요? 찬란한
찬란한 슬픔의 봄 막 이래. 찬란한데 슬프대. 뭔 소리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래요. 상처가 아름답대요. 뭔 소리예요? 이런 식의 친구들인 거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양다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야. 우리가 딱 봤을 때 모순이 느껴진다. 개소리다. 이렇게 느껴지면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어는 속마음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여서 표면상의 진술에는 모순이 없어. 나는 어렸을 때 좀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막 반찬통 있잖아. 내가 이제 밥을 먹고 반찬통을 날라서 엄마처럼 날라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는 맨날 반찬통으로 탑을 쌓아서 이렇게 들고 가서 넣으니까 나도 이제 탑을 쌓아서 손으로 들고 턱으로 이렇게 받친 다음에 열심히 냉장고로 가고 있었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 어김없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반찬통이 다 깨졌을 때도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잘했다. 응. 그렇지. 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창에는 모순이 없어.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의 속마음과 어떻다는 거야? 반대된다는 거야. 그래서 역설과 반어는 표면적으로 이상한지 아닌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 대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이야기를 할 거고, 반복은 그냥 두 번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등장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두 번만 나왔는데 반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객관성을 좀 띠고 있는 시험이잖아. 그치? 물론 내신에서도 약간 너무 주관적이게 해석이 되면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띠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준으로 반복을 정할 거냐라고 하면 두 번만 나와도 반복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복은 두 번만 나와도 반복이다. 두 번 이상 나오면 그냥 반복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서리법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경우 답정너예요. 나 살쪘지 이랬는데 응 너 살쪘어 이러면 돼요? 안 되지 그치? 와 너무 멋있지 않니? 이랬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을 보고 있었어. 그랬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 눈엔 별로 이러면 손절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사례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답정 넣어. 영탄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영탄법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세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수능까지 보겠다, 멀리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 개 봐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게 느낌표야, 느낌표. 느낌표 어떨 때 써요? 내 감정 나타낼 때 써요, 그쵸? 그 다음에 감탄사. 감탄사 어떨 때 써요? 나의 느낌을 표현할 때 써요. 그러면 뭐뭐구나, 뭐뭐도다, 뭐뭐로다 같은 식의 표현들 감탄사형 어미 어떨 때 써요?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써요. 현대 국어, 현대문학에서는 뭐뭐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뭐뭐 알아오라 같은 식의 표현도 쓰여요. 와, 정말 예뻐라 이럴 때 쓰이는 거야. 너 밥 먹어라 이럴 때는 명령이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알아오라는 감탄사형어입니다. 고전 시가에서는 뭐뭐도다 또는 뭐뭐로다 같은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4번까지 봐야 된다 했잖아. 서리법 중에서 얘들아 감정을 강조하는 애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 보면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슬프다는 거야, 안 슬프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야. 의문형을 띠고 있지만 이 의문형이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영탄적 표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도치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문장 구조의 순서를 바꿔놓는 거, 보고 싶다? 너 뭐 이런 거겠지, 그치? 매우 오글거려요? 자, 읽어라고 하는 친구는 나열하는 거. 점층이라고 하는 친구는 점점 크기야. 이때 점점 크게는 문장의 일부가 반복되면서 문장의 길이가 막 길어질 수도 있고,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같은 식으로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도 점층이고 우리 요새 그런 용어가 있던데 그라데이션 분노처럼 나의 감정 같은 것들이 점점 커져.
이 시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감정이 점점 커져 이러면 점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렇다면 점점 작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우리 점점 작아지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정강이래요. 정강. 우의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의미를 돌려요. 의미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 풍자라고 하는 친구는 비판적인 웃음을 통해서 디스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치? 병렬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나열하겠다, 열거하겠다인데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겠죠. 이 병렬이라고 하는 친구는 만약에 시에서 쓰이면 그 향수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좀 자주 언급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향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 작품의 1년, 2년, 3년, 4년, 5년에는 고향과 관련된 이 시적 화자의 생각, 추억, 뭐 어떻게 봐야 되지? 기억 속에 있는 풍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연들과 연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일면에서는 고향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다가 B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다가 어린 시절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래요. 그럼 이거는 고향이랑 관련된 나의 추억,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각각 다른 애들이 열거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이런 식의 구조를 병렬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 기법이 있더라. 됐어요?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 어떤 효과들이랑 이어질 수 있는지인데 이 친구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시랑 관련된 첫 번째 문제 뭐뭐를 사용함으로써 뭐뭐의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요새 수능도 찌질찌질해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선지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를 사용해서 B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A도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뭐까지 봐줘야 돼? 이거 봐줘야 되지 않을까? A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B라고 하는 애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작년 수능 문제에서는 나는 이런 식의 친구들을 인과성 판단하는 선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유형의 오답,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되는 친구가 7문제 이상. 조금 넓게 보면 13문제 정도가 이런 식의 유형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라고 하는 표현 방법과 B라고 하는 표현 방법의 연결성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맨날 애들한테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신은 특히 더 꼼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세요. 꼭 중간을 끊으시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연결까지 되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시의 형식이다. 시의 형식, 율격, 시행, 연 등의 요소가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이루는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래요. 고정되어 있는 형식도 있고 자유로운 형식이 있더라. 근데 현대시는 대부분 자유시에 들어가겠죠. 그쵸? 시의 형식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시 고유 체계의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층이다라고 했을 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고전 시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갈래들로 쪼개지기 때문에 요런 애들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담화 양식이다라고 했을 때 독백이다라고 하면 혼자 말하겠다. 대화는 티키타카가 좀 있어야겠죠? 편집거래 형식을 띌 수도 있고 전화통화의 형식을 띌 수도 있겠다. 같은 식의 친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친구는 시상을 일으키고 전개하다가 전환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수미상가는 첫 번째 연과 마지막 부분이 서로 똑같은지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예요. 선경우정은 경치 먼저 정소 나중. 그럼 반대로 되어 있으면 선정 후 경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대칭구조다라고 해가지고 절반을 띡 잘랐는데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생겨먹은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단어라고 하는 친구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다. 정형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식이 뭐 되어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유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 그치?
산문시라고 하면은 시는 시인데 약간 줄글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야기시다라고 하면 이야기하듯이 써져 있는 거. 극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극시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시행이나 연애 배열 같은 식의 형태들, 뭐 단연체, 분연체 같은 식으로 연이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 같은 식의 친구들로 쪼개지기도 하고, 청자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독백과 대화로 쪼개질 건데,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두 가지로 쪼개지죠. 말을 건네기만 하는지 티키타카가 오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커다랗게는 대화체 정도로 묶일 수 있겠다. 원경과 근경, 먼 거보다가 가까운 거 봐요. 외부 풍경 얘기하다가 내면 세계 얘기한다거나 시간의 흐름 같은 식의 친구들이 있더라.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 들어가냐면 얘가 화자가 직접 또박또박 움직였어. 공간의 이동 같은 식의 친구들도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날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최초까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 연계돼 가지고 출제되기 때문에 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무조건 고려 대상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봤더니 입니다 등의 높임말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무슨 형식에 들어갈 수 있다? 대화적 형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친구. 이 친구들이 나오면 잘 못 찾아서. 이 친구까지 우리는 고려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뭐가 있는 거야? 구체적인 시,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이제 프린트로 이렇게 써져가지고 나눠줄 건데, 이 친구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내가 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 말고 지금 잠깐 1930년대 모더니즘 시라고 써져 있는 페이지를 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뒤에서 배울 작품이 사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다.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그거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뤘던 용어 중에 하나가 모더니즘 이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페이지를 넣어놨어요. 물론 내가 수업 때 다루는 요 페이지도 여러분들한테 프린트해서 배부될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쓰면서 포스트잇 붙이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머릿속에 조금 더 잘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은 프린트가 없는 상태잖아. 번거롭거나 팔이 아프더라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이 추일소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김광균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줘야 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야. 요새 수능 같은 것들이 출제된다고 할 때에도 이미지를 굉장히 잘 쓰는 시인들의 작품들이 좀 출제가 자주 빈번하게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일단은 내가 모더니즘 시라고 하는 글씨 앞에 무슨 키워드를 넣어놨냐면 1930년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놨어. 우리 193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시기야? 일제강점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한국사에서 일제강점기 배우면 시기를 세 개 정도로 구분해서 배우는 거 기억나요?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억압적으로 너 이제 우리 나라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배를 좀 해야 되니까 무단 통치, 무단 정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3.1운동 막 이렇게 하니까 얘네도 이제 쫄아가지고 뭐 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조금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문화 통치를 해요. 그치만 결국에는 민족을 분열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 뭐 예를 들면은 언론이나 출판 같은 식의 자유를 보장해주긴 했지만 검열하고 삭제하는 듯한 문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31년부터 말까지는 민족 말살 정책. 이라고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얘는 1930년대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야.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마무시하지. 민족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는 한국어 교육도 안 됐고 한국사 교육도 이제 안 됐던, 허용이 안 됐던 그런 시기예요. 굉장히 이 시기에는 시를 창작해서 일본을 디스해볼까라고 하는 게 어려웠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시인들은 어떤 식의 문학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좀 굉장히 핫했던 그런 파 중에 하나가 시문학파라고 해서 김영랑으로 대표되는 학파가 하나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순수 시를 지향했던 학파인데 이 순수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서정시라고 했을 때 배우는 것들 있지? 표현 방법이나 운율이나 함축성이나 뭐 이런 식의 친구들 있잖아. 이런 거에 초점을 두어서 작품을 창작하자. 그러니까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서 시의 형식적인 거, 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세련된 언어, 뭐 또는 음악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그런 파가 하나가 있었어요. 얘네가 시의 형태적인 측면들, 음악성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겼다면 요 1930년대에 등장한 모더니즘은 도시적인 감각이나 시의 회화성이라고 해서 이미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모더니즘 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키워드로 등장을 할 만한 게 도시적 감성, 요거랑 회화적 요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도시적 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대화가 돼서 긍정적인 건가 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모더니즘 시에서 도시는 싫어. 부정적인 것. 쓸쓸하고 굉장히 좀 황량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들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더니즘이다라고 하면 도시, 실어, 회화적인 요소가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시를 두 개로 쪼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김광균이 속할 수 있는 이미지즘 계열. 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이상한 작품들 창작한 사람 있지. 이상이라고. 그래서 막 신데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상이 속하는 초현실주의 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즘 계열이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음악성보다는 회화성을 중시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같은 것들이나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현실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주로 정신과 관련된 자기의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노출해주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창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볼 이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뭐에 속한다고? 이미지즘 계열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 도시 좋아해 싫어해? 도시 싫어해? 도시 싫어해? 그리고 뭘 중시할 거야? 회화적인 요소를 중시할 거야. 요 두 가지를 키워드로 가지고 있으신다면 조금 더 우리 서술형 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이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정지해 두셨다가 필기 한번 해주세요. 필기를 하셨다면 넘어가서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게요.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친구는 쪼개보겠다라고 하면 제목을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추는 뭐예요? 가을이에요? 이름? 날이야. 가을날이야. 가을날에 느끼는 서정,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유시고 서정시다. 왜? 얘는
가을날에 느끼는 나의 뭐에 대해서 표현할 거라고?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주지시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주지시는 약간 지적인 측면을 중시해가지고 관념 같은 것들을 드러내겠다.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그런 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이미지즘 계열이라고 하는 친구를 요 주지주의랑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 나의 감정 같은 것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했던 게 좀 독특한 특징으로 자리 잡아갔기 때문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친구들이 있더라. 주지적, 감각적, 회화적, 묘사적, 애상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1930년대 모더니즘이에요. 이미지, 회화성을 중시할 거고 도시문명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자, 여기 날개 부분을 보시면 자, 가을의 소재들을 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낯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이런 식의 친구들을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얘가 왜 낯설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을의 소재들을 이 작품에서는 약간 이국적인 소재들 또는 도시적인 소재들과 연결시키기 때문이야.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길은 구겨진 넥타이, 열차의 매연은 담배 연기, 구름은 셀로판지에 비유되어 있어서 익숙한 것을 도시적인 소재로 치환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낯설게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개인적이고 특수한 정서를 최대한 억제시켜서 객관적이면서 보편적인 정서 전달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이 시인의 정서가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됐어. 자, 그래서 봐보자. 자, 밑에 이 작품은 회화적인 이미지를 중시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죠.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 묘사할 거야. 그리고 그로부터 느껴지는 고독감 드러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연결될 수 있어요. 추, 가을, 일, 날의 나의 감정.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가을에 어떤 감정을 느낀대요? 고독감을 느낀대요. 알겠죠? 고독감을 느낀다. 자, 시 앞부분에서는 감정의 직접 제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황량한 이미지를 나타낼 건데, 이 황량한 이미지가 어떤 거야?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거야. 왜? 1930년대 모더니즘은 이미지 중시하고 도시 문명 좋아했다고 싫어했다고? 싫어했다고. 그리고 뒷부분에서 화자의 행동과 그가 느끼는 애수, 고독, 슬퍼, 약간 쓸쓸해 이런 식의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뒷부분에서는 이 화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키워드 뭐 들어가야 돼?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래서 봤어요. 낙엽은 망명정부의 집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줘. 그럼 우리가 망명정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 망명정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명확한 의미가 뭘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망명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본적인 나라로서의 틀은 있어.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주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야. 주권을 행사를 못하는 그 정부의 집회래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낙엽이라고 하는 애가 망명정부의 집회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A는 B이다. 은유법을 가지고 연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낙엽이에요. 그래서 낙엽 원관념이고 낙엽을 어떻게 하면 좀 쓸쓸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이런 식의 한 느낌을 주게끔 비유적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데리고 온 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는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낙엽이라고 하는 건 자연물이고 지폐라고 하는 건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가능해져. 됐어요. 그래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야. 포화 속에 이즈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모하게 생각하게 해. 라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중이지. 됐어요. 포화라고 하는 친구는 촛불을 쏠 때 일어나는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즈러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무슨 뜻일까?
얘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한쪽 귀퉁이가 떨어졌다, 없어지다, 뭐 기울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즈러졌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실소멸 하강의 이미지랑 같이 연결되기도 해. 기울어졌다 정도의 맥락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하는데 하필이면 또 가을이야, 그치? 그래서 요 포화에 이질러신 도론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때문이겠어? 우리 포화 같은 거 언제 써요? 전쟁 때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필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전쟁의 폐허. 이런 식으로 지금 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까지 우리 학교 필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길은 한 줄기 넥타이,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더래.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난 게 아니라 구불구불해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키워드 연결해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직유법 쓰였다. 그럼 얘들아, 얘가 나타내고 싶은 게 길이야, 넥타이야?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라고 하는 애가 원관념이 되겠죠? 뒤에 나오는 국어진 넥타이 이 친구가 뭐야? 보조관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어.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그런 상태야. 근데 이 길이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진대. 우리가 폭포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해? 물이 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광의 폭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야. 그치?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건 길이라고 하는 게 가을 햇살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맥락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광의 폭포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 일광인데 뭐에다가 빗댄 거예요? 폭포에다가 빗댄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친구도 뭐뭐처럼 뭐뭐 듯이 같은 식의 이어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슨 표현이라고 봐야 돼? 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날린다. 이 세로라고 하는 친구는 새롭게 2시 오후야, 오후.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됐어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급행차가 달려요, 얘들아. 급행차가 그러면 담배 연기를 뿜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급행차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도 도시를 나타내주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그러니까 뼈, 근육 뭐 이런 애들 사이로니까 지금 가을이잖아. 가을이니까 낙엽이 막 떨어지고 나무는 뭐만 남아있어? 가지만 항상해. 그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야. 근데 우리가 나무를 가지라고 하지 뼈랑 근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쓰였다고? 우인법이 쓰였다. 그래서 여기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더래. 이빨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얘들아, 사람한테 쓰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사람한테 쓰기도 하는데 이빨이라고 하는 건 이를 좀 낮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로 동물들한테 있는 이를 이빨이라고 불러.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지붕이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화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에 흰 이빨이 막 보여요. 그리고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럼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라고 하면, 사실 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가지가 막 이렇게 있는 상태야. 이 가지 뒤로 뭐가 보여요? 공장의 흰 이빨이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 막 이제 철창이 있는데 철창이 막 한 가닥 구부러져 있고 얘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식의 풍경인 거야. 누가 봐도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풍경이지, 그치? 알겠죠? 이런 식의 풍경. 그래서 쓸쓸한 풍경을 나타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무한테 뼈와 근육이 있다. 또는 공장의 지붕을 흰 이빨이라고 나타내고 있고 이런 식의 표현들 자체가 개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황량하고 삭막한 풍경, 황량하고 삭막한 도시, 공장지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라고 하는 그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이기 때문에 도시랑 관련해서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싫어한다고. 그 위에 셀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낙엽, 길, 포플라나무, 급행차, 포플라나무, 공장의 지붕, 철책, 구름 이런 식의 친구들로 초점이 막 바뀌거든요. 이 시적 화자가 뚜벅뚜벅 움직이지는 않고 초점이 되는 대상이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해? 시선의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얘기해 준 게 뭐예요? 얘가 보고 있는 가을날의 풍경, 요거를 나타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윗부분이 뭐겠어요? 선경 되겠지, 그치? 선경 될 거야. 자,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대요. 황량하다라고 하는 이 시적 화자의 정서가 대놓고 나와 있더라. 그래서 버릴 곳이 없어서 얘가 돌팔매를 하나 띄워봐. 아, 이 황량한 생각을 버려봐야지 싶어갖고 돌멩이 하나를 던져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돌팔매라고 하는 친구가 쓸쓸하고 황량한 현실에서 이 생각을 뭐 해보려고? 버려보려고 하는 행동인데, 근데 마지막에 얘가 하필이면 고독한 만원을 그으면서 잠겨가요. 고독감이나 황량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돌팔매의 의미까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봐보자.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욱하다라고 하면 시각이에요. 풀벌레 소리라고 하면 청각이에요. 발길로 차다라고 하면 발로 차요. 촉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했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다라고 하면 풀벌레 소리가 조금 근처에서 자주 이렇게 좀 빈번하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나 봐. 그럼 얘가 나타내고 싶은 건 자욱하니야 풀벌레 소리야? 풀벌레 소리야, 그치? 얘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친구의 감각이 우리 앞으로 올 거야. 그래서 청각의 얘를 표현하려고 모델이고 왔다. 자욱하다라고 하는 시각대에 왔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까지 들어가 있으면 청각의 시각화예요. 그래서 얘가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나타내줘요. 그럼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찾는다. 초점이 누구한테 가? 풀벌레 소리한테 가야 돼.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라고 하는 식으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A 또는 B로 묶여 있는지에 따라서 공감각적 심상이야 라고 봤을 때 A의 B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를 발기로 찬다라고 표현을 해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식으로 언급이 되기도 해. 언급이 되기도 해.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홀로라고 하는 시적 허용이 있어요. 황량한 생각 버릴 곳이 없어서 돌팔매 하나를 띄워봤는데 돌을 던져요. 그럼 우리 돌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툭 떨어져. 그치? 그래서 그거를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기울어져요. 왜? 불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불팔매의 모습을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요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요 두 줄에서 나타내고 있더라. 하필이면 반원인데 고독한 반원이고요. 또 하필이면 뭐해 가요? 잠기어 가요. 하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고독하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상승이나 소멸이나 하강의 이미지랑 관련된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초록 색깔 아니지, 뭐라는 거야?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약간 주황색? 이 친구로 표현해 놓은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오면 상실, 소멸, 하강의 이미지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봤더니 원관념과 보조관념 연결시키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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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명을 안 했다, 이거. 풍경의 장막. 풍경을 장막이라고 하는 대상한테 이제 대상과 유사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럼 이 친구도 A에 B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무수법이라고 봐야 돼?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있었거든? 요 부분에 하나 있었고 요 부분에 하나 있었다. 그치? 우리가 이 친구는 얘처럼 포플라 나무의 근골 뼈와 근육이야 의인법이야 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아니잖아. 얘랑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풍경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은유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요렇게. 그래서 가을 풍경의 소재로 사용된 시어들을 인공적이고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소재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친구들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기법이랑 연결시켜서 나타낼 수도 있더라. 그럼 얘가 왜 인공적이고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소재에 빗대어서 표현했냐? 쓸쓸함, 황량함, 고독감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까지 나타나 있고 시적 허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더라.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풍경을 우리한테 좀 그림 그리듯이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뭐라고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에 속해 있는 작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이랑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 원래 수능 특강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뭐 꿀팁 하나는 정답 및 해설을 펼쳐두시고 맞았든 틀렸든 상관없이 해설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변형하기가 쉬워요. 변형하기가 쉬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꼭 봐두시고 특히 이 친구 있죠. 요거. 이 친구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기억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한테 나타내는 비유를 요 내용을 가지고 써라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해돼?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관련해서는 우리 뭐 해줘야 돼? 암기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요 3번 친구를 별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과 관련해서 3번 문제 보기 박스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됐어? 그리고 이 작품에서 요 내용들도 근대 문명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것들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나타냈어. 왜? 얘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에 속하는 작품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키워드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